안녕하십니까. 자, 첫날인데 또 프린트 들어가는 거 죄송하고, 전적으로 제가 계획을 내가지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여름에 1차로 한번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 이론인데, 두 번째 기본 이론 할 때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에 돌렸던 기초적인 내용도 다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3차까지 갈 때는 시험에 나올 거 100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90%까지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처음 좀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암기가 좀 편할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법이라는 게 좀 어려워서 바로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좀 부족하다면 앞에 거 시간이 되면 좀 들으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지금껏 들으시면서 나 여기까지밖에 이해 못하겠다면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맞겠다고 거기를 잡고 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모르면 체킹만 하고 이건 모르는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 하다가 앞부분이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학은 1조부터 쭉 1120조, 우리 물론 뒤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쭉 연결돼 가지고 앞뒤가 뒷부분 하다가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에 관한 민법 시험 역시 여러분 시험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맞추겠다 이런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합격 점수 이것만 맞추겠다. 그다음에 내가 혹시 민법이 나랑 좀 맞네 하면 이걸 점수를 남한테 넘겨줄 정도, 절대평가에서 그 정도만 공부한다 생각하시지 모든 걸 다 알겠다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딱 합격만 하면 되니까 합격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렇게만 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10개를 들었는데 4개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난 4개 알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쭉 가시면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다 민법은 기본 점수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민법 그래도 우리가 조금 구성은 좀 보고 정리했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건에 관한 법인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가족법. 근데 노무사의 가족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이제 이 3가지가 재산법입니다. 돈에 관한 법. 근데 역시 노무사에서는 물건에 관한 법은 따로 노무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 민법 총칙과 채권법 이게 시험 범위인데 이제 올해 몇 문제씩 나올 거냐, 이게 5대5로 나온다고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채권법이 양이 많아요. 때문에 5대5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민법 총칙 여기서 15개만 냈습니다. 15문제. 그다음에 채권법 강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문제. 그리고 채권법 총론 여기서 10문제.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40문제 내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하나 정도가 마이너스 플러스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총칙이 15개, 채권법 강론이 15개, 채권법 총론이 10개. 출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만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럼 민법 총칙하고 채권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민법 총칙에서 무려 15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민법 총칙은 재산법, 물권법, 채권법의 총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물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스며들 있어요. 그래서 물권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은 좀 알아야만
우리가 민법 총칙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 알 필요 없고 여기 개념을 써놨는데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물권은 대세권, 대할 때자, 세상 할 때 세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결론은 나랑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행위라는 거 빼도 됩니다. 정확히는 이건데 사람의 행위를 법은 급부 그러는데 사람한테 뭐 좀 해줘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청구. 이리 좀 해줘. 그리고 이건 대인권이면 특정한 인간한테만, 즉 나랑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나랑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바로 나올 겁니다. 갑하고 또 병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놈이 나쁜 짓 했습니다. 갑과 병이 둘이 짜고 물리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이 나쁜 놈이고 을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순간 다 함정입니다. 이건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갑하고 을은 뭐 있죠? 계약. 갑하고 병도 뭐 있다? 계약. 근데 을하고 병은 계약한 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을이 병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으면 을이 물권자인지 채권자인지. 그럼 얘가 물권자라면 을은 병하고 계약을 맺지 않아도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라면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걸 했어야 되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법적으로 을이 갑한테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억의 채권. 나중에 이것도 나옵니다. 소비대체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럼 을은 갑한테 1억 좀 갚는 행위 좀 해줘. 이렇게 좀 행위 좀. 근데 갑이 돈 안 갚는다. 근데 을이 갑의 집에 갔더니 거실에 돈다발이 쌓여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직한 을이 자기가 받은 돈 1억 했다가 정확한 이자 이것만 챙겨서 나왔다. 또 을은 지가 잘못한 줄 몰라요. 근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다. 당신 깜빵 가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받을 돈만 챙겼습니다. 근데 판사 뭐라고 하죠? 당신은 1억에 뭘 가지고 있다? 채권. 그럼 갑한테 돈 갚는 행위 좀 해줘. 이걸 청구해야지 당신이 가져오는 건 안 됩니다. 지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을은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형법적으로는 무슨 죄? 절도죄. 만약에 을이 돈을 가져오는데 갑이 막으니까 때리고 가졌다. 그러면 강도죄가 돼버립니다. 강도죄.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을이 갑한테 갔는데 개털이다 이거. 근데 갑은 남편이고 갑 다시 와이프가 굉장히 돈이 많더라.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가서 저기요, 내가 당신 남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당신 남편이 돈 안 갚으니까 당신이 대신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채권이니까. 아내가 보증을 선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게 일상 가사라면 모르지만 1억은 일상 가사 범위를 넘으니까 이 갑 다시는 권리 의무가 없어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되더라.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니까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 들어갈 필요 없지만 물권 아까 쉽게 나랑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한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은 나랑 계약을 맺은 그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만. 그 다음에 물권법 지식이 좀 더 필요합니다. 좀 필요한데 그는 해당 파트 갈 때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빼먹었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하시기 전에 이제 오늘 배웠던 거 한 10문제가 계속 복습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한 10분 정도만 먼저 오셔가지고 보십니다. 10문제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이 지문은 내가 기억난다. 그것만 체킹을 좀 하시라고. 10문제면 16회에서 마지막까지 한다면 160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만 40문제고 그전에는 25문제니까 한 6년치 기출문제는 다 우리가 이번 수업을 하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고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수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10문제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듣고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듣고.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 나는 지금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구나. 체킹만 하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법학 시험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누가 많이 하냐 이 싸움이지 머리 좋고 나쁜 싸움이 아닙니다. 예전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결국은 합격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하지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은 아닙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죠. 아주 특이한 인간들 한 번씩만 보면 다 이해하는 인간들이 있긴 한데 빼고는 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합격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렇게 할까 아니면 쟁점을 제가 따로따로 빼서 그냥 쓸까 고민해봤는데 일단 첫 주차 이렇게 해보고 2주차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책이 있는 거니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고 어떤 게 더 여러분한테 효율적인지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 이제 1조부터 공부하는데 모든 성문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민법의 법원 그러는데 이건 법의 연원,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지방법원 할 때 그런 법원이 아니고 법의 연원,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12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칠판 보십니다. 민사는 민법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 형법 사건은 형사 사건 그러죠.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 자 법률의 동그라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법의 적용 순서라고. 그럼 민법 사건이 법원에 왔을 때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럼 일단은 법률 적용하고 없으면 뭘로 하고 관습법으로 하고 이것도 없으면 조리.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조리 사물의 본성 법칙 일반 원리 말하는 건데 일본식 한자인데 뭐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가지 여러분. 이 법조문 자체가 12년 전에 한 번 나왔고 그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에 의한다. 그래서 이 법조문 가지고 장난친 거 그게 12년 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10년 이전에 한 번 나온 게 뭐냐면 이 법률이 뭐냐입니다. 법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사회 시간에 공부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만든 법 이것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말고 국회에서 만들고 국민 투표로 확정되는 헌법처럼 이렇게 국회 말고 다른 데도 만들 수 있는 거 이걸 실질적 의미의 법률. 그다음에 이건 다른 말로 법에 규정돼서 성문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번 나왔는데 자 법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신 거 사회 시간에 가장 근원법인 최상위법 헌법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다음에 명령 대통령령 장관령 이렇게 시행령 그다음에 지자체가 만들면 규칙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 이겁니다. 이렇게 실적인 법률인데 시험 문제 그러면 저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냐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저 법률은 당연히 성문법이니까 여기다 이것만 쓰면 되죠. 실질적 의미. 그럼 시험이 끝났어요. 여기서 나온 건 이걸로. 민사에 관해서 성문법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야 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게 적용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적용 순서. 그래서 법조문 자체하고 이것 자체가 10년 전에 한 번씩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건 뭔데요? 자, 7번 보십니다. 관습법. 관습법은 다른 말로 불문법 그럽니다. 불문법. 그 말의 의미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법으로 적용되는 거. 이게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이게 없어요. 물권법만 있습니다. 관습법이. 관습법은 뭐냐면 관행이 국민들 그냥 일반 관행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도 법이야 지켜야 돼. 법적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법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관습법입니다. 관행이 뭘 가지면 법적 확신.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되는 게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이거는 관행인데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 되고 이게 없으면 사실인 관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고 했죠. 1조의 법은 성문법, 즉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내었고, 그다음에 관습법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글자만. 법적 확신. 여기 앞에 동그라미 관행. 관행이 법적 확신. 이걸 갖게 되면 관습법이 됩니다. 법적 확신. 근데 비교되는 개념이 사실은 관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행. 관행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법적 확신 이게 없는 거. 이게 사실은 관습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랑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니다. 재판할 때 원고하고 피고가 엄청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을 좀 착각하시는데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고 재판장은 권투 심판이고 원고와 피고가 싸우다가 잘 싸운 놈한테 너 윈 하는 게 재판이에요,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에서 판사님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명. 근데 이쪽은 증명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명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법원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칙 당연히 이 사람은 최고의 법 전문가일 뿐이지 그 동네에 그런 관행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사실인 관습은 이건 관행이니까 이건 판사가 판단합니까? 이 사람들이 증명합니까? 증명. 우리 동네에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행에 따라서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걸 증명하라고. 그런데 관습법은 뭐죠? 법이라고. 법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죠? 판사죠. 그러면 법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죠. 최고의 법 전문가인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한 가지. 관습법은 무엇입니다. 여기. 이거 없구나. 세 번째구나. 이거 따로 나왔구나. 자, 보십니다. 증명책임. 여기 관습법은 쭉 판례 원문인데 볼 필요 없습니다. 쭉 그냥 한번 보시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 이거만 하면 돼요. 관습법은 직권. 관습법은. 중간 볼 필요 없는 관습법은 직권. 법 전문가가 판사니까. 근데 사실은 관습은 이거는 모르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하라입니다. 당사자 주장 증명. 근데 이제 여기랑 관련돼 가지고
2번이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강사들이 좀 강조를 좀 하던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칠판 보십니다. 사실인 관습은 판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면 자기들이 주장 증명하라고. 근데 우연히 판사가 그 지역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은 이 관행 안다 모른다? 알죠. 그때는 당사자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판사가 아니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관습은 스스로 직권에서 예외적으로 알면 경험치면 안다면 경험치는 데 판사가 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해당한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그냥 쉽게 자 사실은 관습은 원칙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 증명. 근데 판사가 안다면 그때는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10년 전에도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까지. 이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강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좀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건 강의하던 사람들이 시험 볼 때 이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한 근 20년간 대한민국 민법 시험 문제에서 이건 낸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딱 원칙만 관습법은 누가? 판사가. 사실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이 정도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10년간 그래도 2번 나왔고 잘 나온 게 두 번째인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쟁점 뭐냐면 아까 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근데 국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국회에서 여러 심사숙고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헌법에 어긋나면 그는 우리가 위헌 법률 심사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국회에서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관습법으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어긋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관습법도. 법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2000년 이전까지는 여러분 정확히는 2002년 이전까지는 여러분 종중이라고 하는 건 공동선조의 자손 중에서 성년의 남자 이 사람만 종중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평등주의, 남녀 평등. 그래서 2002년에 대법원 판례가 야 종중은 성년의 남자만 된다. 이게 관습법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헌법에 부합된다, 위반된다. 위반되니까 2002년에 판례가 이건 헌법에 위반되니까 이 관습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해가지고 이제는 종중이라 하면 공동의 선제를 준 성년의 남자와 여자 이 둘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헌법이 위반되면 유효, 무효, 무효. 이거 하나하고 종중은 이제 성년의 남, 여 양쪽 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보시면 여기 관습법의 2번 이거는 지금 뒤에 제가 출제표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굵은식 아닌데 이것도 기출입니다. 최근 10년간. 나아가 판례는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세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면 관습법도 무효가 됩니다. 이 판례가 나온 사건 자체가 3번. 자 결론만. 이제는 자 보십니다. 이거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녀, 여자 모두가 종중 구성원. 이 판례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좀 어리셔가지고 잘 몰랐겠지만 우리나라 유림들이 대법원 앞에 가서 다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니네들이 우리나라 이 유구한 전통을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오랑캐로 만든다고 막 깃발 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이 판례들이 엄청 많았던 건 다 결국 여러분 법원의 사건은 결국 뭐의 문제죠? 민사는? 돈. 그래서 이 판례가 92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1900
90년대 그때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 신도시들 그때 다 개발된 거거든요. 그때 한 번에. 그럼 신도시 개발 때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 땅 중에서 정중 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중 땅이 있다가 갑자기 떼돈이 들어온 거야. 정중에. 다 누구만 날아가졌다. 남자들만. 그러니까 시집간 며느리들이 뭔 소리냐 우리도 달라고 하는데 1심 2심에 졌어요. 이거. 당신은 정중의 구성원이 아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고 헌법재판소 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다 여자도 성년이면 정중구성원 해가지고 이 사람도 수용보상금 n분의 1로 나눠줘라. 그렇게 나온 판례입니다. 그때 나온 판례에서 꽤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정도가 정중이구나. 이 정도 정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원래 책에 기본서에 있으니까 이제 있는 게 이거 하나 더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효력. 이 효력이 말은 어려운 거 아니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앞으로 나올 일 없을 것 같고 관습법이 그러면 이것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의 성문법을 바꿀 수도 있느냐? 성법 아니면 기존의 성법을 보충만 하느냐 해가지고 그냥 설명드린데 그냥 보십니다. 첫 번째. 기존의 법을 보충만 한다. 아니면 바꿀 수 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근데 당연히 통설 판례가 하는 말이 간단해요. 너네 한글 모르니? 이겁니다. 자, 민법 1조. 민사에 관해서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그럼 법에 의하면 이거는 변경한다, 보충한다. 보충이죠. 그러니까 다속자들이 뭔 소리야? 법대로 해. 이건 보충이지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 이게 통설 판례인데 역시 예전에 조금 나왔고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설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성문법은 관습법은 성법을 뭐 할 뿐이다? 보충할 뿐이다. 판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보충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보충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관습법도 있다는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처음 보시죠. 명인 방법 있고 그 다음에 관습상의 물권으로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습법상의 뭐죠 여러분? 물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명인 방법은 다음 주에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체킹하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는 여기 보십니다. 일본 말인데 사물의 도리 또는 법의 일반 원리 말한다. 개념 안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 하나예요. 그럼 조리도 법원이냐? 조리도. 근데 아까 민법 1조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야 한다? 조리에 한다. 법 이것도 법원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조리도 뭐가 된다? 법원. 일종의 정상. 이것도 법원이 된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이 자체도 나올 일이 없는데 혹시 나오더라도 이거 하나. 법원성 인정. 조리. 민법 1조가 인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니까 이제 4번이 있는 거긴 한데 4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법원의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4개가 있는데 판례도 변경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과니까 자 불문법 영국이나 미국 거기서는 판례가 법원이에요. 네, 대륙법인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여기서는 성문법만 법원이지 법원의 판결 이건 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47조 2항에 재판소 결정은 사안을 구속한다고 법에 써놨어요. 그럼 법원이 구속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 이건 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조 법의 적용 순서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랑 나올 거 둘, 셋, 5가지 정도 정리했습니다. 다른 건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고 2조가 이제 법은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를 싸가지 있게 잘 행사하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가 이제 2조인데 법의 대원칙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도 엄청 많고 공부할 게 많은데 이걸 첫 시간에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모르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법조만 써놓고 다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3조부터.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법이 바뀌어도 개들이 뭐 그걸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사람. 그래서 이제 민법 순서가 3조부터가 사람입니다. 사람. 네. 자, 그래서 3조부터가 권리의 주체인데, 자, 여러분과 저처럼 뼈와 살로 이루어졌다. 우리 뭐라 부르죠? 자연인. 뼈와 살로 이룬 사람을 자연인 그럽니다. 근데 이것 말고 사회 필요해서 법이 너도 인간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법인 말 쓰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법이 너도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인정한 거, 이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단에 대해서 법이 인정한 게 사단, 법인. 재산의 집단에 너도 사람이 하면 이거는 재단, 법인. 각종 사립학교, 장학재단,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이면 얘도 법인 이제 오늘 마지막이 이겁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법인까지.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인데 여기서 첫 번째 권리 능력. 자, 법조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법조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보십니다. 자연인은 먼저 개념부터. 권리 능력은 이 개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볼 필요 없고 뭔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러면 어제 태어난 꼬맹이가 오늘 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할아버지가 3대 독자가 태어난다고 태어나자마자 부동산 증여하고 등기 넘기며 그 꼬맹이는 그걸 인식 자체 못하지만 그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권리의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가 문제지. 법이 특별히 사람으로 인정하려면 반드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부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집단이 모였는데 여러분 저기 수원이라든지 평택, 화성 거기 삼성전자 땅이 엄청 많아요. 그 땅은 이재용 씨 땅이다. 삼성전자 땅이다. 삼성전자. 걔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아닌데 삼성전자 땅으로 인정한 것은 삼성전자를 법이 인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땅 주인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설립 등기. 근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설립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종중이나 교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중 땅, 교회 땅은 누구 겁니까? 그게 이제 원래 노무사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꽤 쏠쏠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건데 그런 땅은 종중의 구성원들이 총유한다. 어려운 말로. 그다음에 교인들이 총유한다. 표현합니다. 교회 땅이 아니고 담임 목사 땅이 아니고 종손 땅이 아니고 종중 구성원 전부가 같이 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볼 거고 이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권리금이 주되니까 이거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없는데 다만 문제가 이거죠. 그러면 나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직 안 태어났는데 태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내면 여기에서 지문 하나 정도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권리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직 태어났다, 태어나지 못했다.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법적으로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태어난다고. 그럼 얘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딱 모든 세상 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답니다. 아닌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스위스 민법처럼 태아도 나중에 살아서 태어나면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고, 이게 일반적 보호주의. 아니고 스위스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 가는 거 개별적 보호주의. 태아도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스위스 빼고는 다 모든 나라가 다 특별한 상태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의.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닌데 특정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뭐 학설도 써놨는데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개별적 보호한다. 특별한 경우만. 이건 보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 다음 뭐 언제만 사람으로 인정하냐 이건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사법시험 있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태아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냥 불상대유. 그래서 한 겁니다. 불상대유. 그래서 첫 번째 1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권. 이때는 태아도 사람으로 취급을 하겠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갑이 있고 아버지, 을이 있고 엄마. 그다음에 이 아버지한테는 갑 다시, 꼬맹이 입장에서는 조부가 되겠죠. 근데 아직 안 태어났고 여기 을 다시, 아니 그냥 병으로 하겠습니다. 병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태아. 이 상태인데 정이라는 사람이 가해자, 교통사고. 그럼 교통사고는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다음에 얘가 3개월 후에 출생을 했다. 그럼 출생하면 얘도 살아나오면 이때부터 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권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불법인 자를 당해서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거기서 정신적 고통을 입습니다. 그럼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살아 출생하면. 이게 위자료. 그러니까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은 다 뭐라 부른다? 위자료. 이게 보십니다. 그래서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관에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이때는 아직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 출생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있게 될 전신 고통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살아서 나오면.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권, 저기서 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 상속, 불상. 상속이 수도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7번 보십니다. 여기서 얘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이때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10년 전에는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자, 사망하면 촌수가 빠른 대로 상속받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배우자는 무조건 최선수랑 같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일촌이 누가 있죠? 아직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럼 이 태아가 없다면 남편이 사망하면 이 재산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공동 상속합니다. 물론 며느리가 1.5. 근데 3개월 후에 얘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는 얘도 사람으로 본다, 본다고. 그리고 같은 초수는 비속, 아래쪽이 먼저 받습니다. 그럼 얘가 살아 출생하면 이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공동 상속한다. 자식과 엄마가 공동 상속한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태아도 사람으로 본답니다. 상속. 다시요. 불법 손배 청구. 그다음에 두 번째 상속.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대습상속인데 뭐 시험에 굳이 낼 건 아닌데 개념만. 자, 보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A, B, C예요. 아니, 을병정으로 하겠습니다. 을병정이고 와이프가 없다. 아니면 남편이 없다. 그러면 자식이 을병정이면 아버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하면 을병정이 3분의 1씩 상속을 받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자식인정이 먼저 사망했다. 먼저. 근데 이 자식한테는 A, B가 있다. 그러면 갑에서는 손주죠. 손주가 있다. 그러면 원래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가 상속받을 이 액수 3분의 1을 자식들이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가 있다. 6분의 1씩. 이게 대습 상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증. 유증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증은 민법상 5가지 방법으로 유언으로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망 전에 지금 3대 독자가 엄마 뱃속에 7개월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직 엄마 뱃속에 있지만 걔가 태어나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럼 꼬맹이한테 줘라. 이렇게 상속 유언으로서 증여할 수 있다고. 유증. 그다음에 유류분도 약간 법 개정에서 이제 안 나올 건데, 자, 여러분, 유류분은 개념하십니다. 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냐면 아까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을병정이 원칙 3분의 1씩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막내가 열심히 돈 벌고 병 간호하고 부양하고 다 했습니다. 모든 걸. 근데 아버지가 옛날 사람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주겠대. 얘가 일은 다 했는데 을한테 다 주겠대. 그러면 이쪽에서도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 그럼 6분의 1.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줘. 할 수 있는 거. 이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냥 개념만.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그냥 태아는 권리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내 5군데는 있다 없다. 있다 해서 그냥 그것만. 불상대유유. 불법에 얘기하는 손해배상 청권. 매 상속. 대습 상속. 유언과 유류분.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어렵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상속 가지고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해서 케이스 형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른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그냥 혹시 낸다면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불상대유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5가지 남기하시고 학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5가지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론 구성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보십니다. 이론은 2가지 방법입니다. 5가지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 일단 권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일단 엄마 뱃속에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5가지 모든 권리 다 인정합니다. 뱃속에 있어도 일단 권리 인정해요.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태어났다. 사산. 그러면 권리를 뺏어가는 거. 이게 해제. 풀해자, 재걸제자. 이제 말이 어렵습니다. 일본식 한자. 처음에 권리를 줬다가 사산. 죽어서 태어나면 모든 권리를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입장하고 뭔 소리? 엄마 뱃속에 아직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스탑. 얘네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서
권리 인정하는 게 정지조건설. 지금 이 오늘 정지조건설, 해조건설 이 개념 어려워서 오늘 다 알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개념을 상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하나 출생하면 그때 권리 인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다 죽어서 태어납니까? 살아서 출생합니까? 살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권리를 인정했다가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를 뺏어가면 거래 안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솔과 판례는 야 이게 낫지 않냐입니다. 이게 살아서 출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태아인 때로 돌아가서 권리 주장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이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생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처음부터 사산 죽어서 태어나면 권리가 인정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살아서 태어났을 때 그걸 전제로 처음 돌아가는지 처음부터 사산했다. 그러면 권리가 인정될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준 사람을 대리인 겁니다. 이 사람이 계약하면 책임질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은 사람이 있어야 대리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지조건설은 태아는 아직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태아를 대신해서 엄마인 산모한테 산모를 법정 대리인으로 증여한다. 이게 될 수가 없다고. 아직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대유유 이건 거의 요즘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아를 논의하는데 논의의 전제는 걔가 뭐 했을 때 출생. 조산이든 기형이든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낮아 죽었다 하더라도 일단 살아 태어났으면 이때 정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산이면 이건 정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통솔판례가 정지조건설이니까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논의의 전제 태아가 출생 출생을 하면 조산이든 기형이든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태아가 사산이다. 그럼 사산하면 권리내기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지조건설 판례 아래 해지조건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 2번 태아인 동안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산모한테 태아를 대신해서 이거 가져 증여할 수도 없습니다. 3번이 판례죠. 근데 판례 안 보더라도 그냥 태아는 법정 사람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걸 안 했는데 여기서 그래 이것도 뭐 12년 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뭡니까 하면 불상대유유 이렇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보면 증여와 사인증여 이건 계약이라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청약과 승낙. 근데 보십니다. 아까 유언은 민법이 인정하는 5가지 방법으로 인정되는데 이건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독행위는. 자, 단독행위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개념은. 근데 증여하고
사인증에는 계약입니다. 자, 7번 접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보십니다. 갑이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뭐 첫째한테 집을 주겠다. 이게 유증. 그럼 이건 뭡니까? 사인증에는. 이건 달라요. 계약이라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한테 이 땅 줄게. 아직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받을 을이 알았어, 오케이. 승낙이 됩니다. 승낙. 그래서 이건 계약이랑 성질이 달라요. 그 다음에 증여도 공짜로 물건, 재산 주는 게 증여인데 이것도 준다고 말만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방, 나중에 공부합니다. 계약법에서. 받을 사람이 오케이 받겠다.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걸 수증자고 합니다. 만약에 이 증여를 단독행위라고 봐버리면 우리나라는 난리 나버립니다. 갑하고 을하고 주차 전쟁합니다. 주차 전쟁. 주차는 싸우는데 여러분 서로 이웃에 사는데 만약에 증여를 단독행위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둘이 싸워서 열받으니까 갑이 을이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고 그럼 당연히 을이 갑한테 성기를 내죠. 근데 증여를 단독행위 해버리면 갑이 을한테 뭐 하죠? 나 너한테 증여한 거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을은요. 그 다음날 온 동네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쌓아놓고 나서 나도 너한테 증여한 거다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증여도 받을 사람이 뭐? 오케이. 승낙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얘는 단독행위. 얘들은 뭐? 계약. 그러면 여기만 태한테 인정되지 여기는 인정될 수가 없다고. 아까 태한테는 오케이 되는데 법정 들이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할 수가 없다고.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걸 시험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험 기출문제예요. 10년 넘었지만 인지청구니 뭐냐면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개념 설명할 게 많죠. 자 여러분 법률론 배우자 혼인신고한 사람들 법률론 배우자에서 애가 태어나면 그게 친생자입니다. 뭐? 친생자. 근데 남자놈이 바람 폈네? 그럼 바람 피면 법률론이 아니다. 아니죠. 다른 여자한테가 태어났다. 그럼 이걸 혼외자. 그건 친생자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지 아버지가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인정할게요. 이게 이제 인지예요. 뭐? 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잘 아시죠. 예전 연속국에 본처호적에 올렸다. 첩사에서 얘가 태어났는데 첩하고는 법률혼이 아니니까 어릴 때가 없으니까 본처호적에 올렸다. 이걸 인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위에서 그 꼬맹이를 보기 위해서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 바람 피웠지만 그때 아버지가 그 저 사람 뱃속에 있는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애도 내 애다. 태아도 인지할 수 있어요. 법위에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걔를 인정할 수 있는 것뿐이지 태아는 아직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태아 쪽에서 아버지한테 인청을 할 수는 없다고. 왜? 아직 엄마는 법정들이니 아니니까. 사람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개념 모르니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딱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빼고 그냥 여기 다 빼버리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 태아한테도 태아가 살아 추정하면 태아한테도 인정되는 권리 뭐? 불상대유유. 그냥 불상대유유.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모르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머지는 불상대유유. 이렇게 하시면 객관식으로 100%, 120%다 했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불상대유유 하시고 그것만 싫다 그러면 솔직히 제 마음 생각으로는 그것도 빼도 됩니다. 빼도 되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했던 이 태아의 공부 기본 전제는 언제만 적용된다? 출생할 때만. 사산 죽어서 태어나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판례에 하면 태아는 사람 아니니까 아직 태어난 얘기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만. 출생할 때만 논의한다. 법정 대리인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태아 빼고 자연인 공부하는데
여기 권리 능력이 사라진다. 언제 사라집니까 하면 당연히 언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망. 우리는 사람들은 출생한 순간부터 사망한 순간까지 권리 능력인 거지 사망해버리면 더 이상 권리 능력이 없다. 시험에 안 나오고 상식이니까 지금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꼬맹이가 12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걔는 그러면 15일부터 사람이다. 1일부터 태어났잖아 여러분.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고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사람이라고. 신고랑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사망했는데 사망신고를 12월 30일 날 했다. 그럼 죽은 건 30일이다 15일이다. 15일. 신고들은 다 보고고 그냥 출생과 사망. 그 사실로 권리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사망.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있지만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한 번만 보시라고.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뭐한다? 추정. 혹시 나오면 간주 X. 간주 X. 민법의 규정이 엄청 많습니다. 추정 규정, 간주 규정. 둘 다 어떤 한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하는데 차이점은 추정 규정은 상대방한테 다툴 기회를 줍니다. 간주 규정은 상대방한테 다툴 기회를 안 줍니다. 영어로 shut up, 입 닥치고 책임져. 그럼 법조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추정 규정은 저것처럼 항상 뭐만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 있고 간주 규정은 뭐만 걸로 간주한다. 뭐만 걸로 의제한다. 이런 규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만 걸로 본다. 이렇게 있습니다.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여기서는 아니지만 시험지도 나오죠. 이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장난칩니다. 간주다 추정이다. 추정.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배 타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배 사고로 사망했다고. 근데 아버지와 자식이다. 그러면 사망한 시점이 다르면 아버지가 1분 먼저 죽었다. 그럼 자식이 뭐 하죠? 상속. 근데 자식이 먼저 죽었다. 그럼 누구 상속하죠? 아버지. 그럼 이제 비호자가 있어버리면 법률이 복잡해져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냥 가치 중으로 봐서 이 사람 사이에는 상속 문제를 발생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냥 간단하게 법률 처리가 있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도 여러분 시험에 한 번은 나왔지만 안 나옵니다. 이 판례가 있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이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동사망명 사람 사이에 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것만. 그다음에 인정사망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민법 법대 기본서에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써놓은 것뿐이지 이걸 뭐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동사망도 거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갑하고 을하고 땅 가지고 소송 중이다. 근데 판사는 당연히 누구 땅인지 모릅니다. 근데 땅이 을 땅으로 등기돼 있다. 그럼 일단 을 땅으로 추정합니다. 뭐 한다? 추정. 이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 말은 갑한테 싸울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고. 그래서 갑이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습니다. 을의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갑이 증명하면 갑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을꼴로 간주해버리면 갑은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험이 나올 거니까 개념만 좀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권리 능력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다시요. 권리 능력 책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뭔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 10분 쉬었다가 의사 능력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